우리 주인공 타쿠미는 우연히 일어난 차원 이동 사건에 휘말려 눈을 뜨자마자 목숨을 잃는다. 그가 깨어난 곳은 영혼의 형태였고 바로 앞에는 여신이 있었다. 그녀는 타쿠미에게 자신이 이 세계에서 누군가에 의해 소환되어 마르드라는 곳으로 환생한 것이라 알렸고 자신은 이 이계의 관리를 맡은 여신 노린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점 사과했다. 노린은 타쿠미에게 소환 마법이 다른 세계에서 무작위로 몇 명을 뽑는 시스템임을 쉽게 설명했다. 타쿠미는 원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유 모를 오류로 선택되어 버렸다. 이 마법은 위험해서 금지되었는데도 누군가가 여신을 속이고 악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노린은 분노하며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타쿠미는 그만큼 분노가 컸음을 느꼈다. 여신은 이 사건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해 타쿠미가 죽음에 이르렀고 이제는 이계에서 새 삶을 즐기도록 보상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환된 이들은 모두 시도니아 제국에서 안전하지만 타쿠미만이 지구로 돌아갈 수 없어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물론 노린의 각별한 배려가 따랐다. 먼저 여신의 축복이 주어졌는데 이 세계에는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신기한 요소가 많아 힘이 필수였다. 타쿠미는 그 흥미진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불안해하는 타쿠미에게 노린은 자신이 초월급 능력을 내려주겠다 약속했다. 이후 타쿠미는 자신의 상태창을 확인했다. 이름은 그대로지만 나이는 마르드 기준으로 재설정되었다. 여기서는 지구처럼 월급 받으며 일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스스로 주 기술을 선택해야 했다. 여신은 검사, 마법사 등 고급 직업을 제시했지만 타쿠미는 전투가 싫다고 하자 다른 직업들이 나왔다. 연금술사, 대장장이, 목수, 약제사 등이 있었다. 노린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고 여러 마법을 더해 생존이 쉽도록 도왔다. 처음 몸에 무언가 들어오는 느낌에 타쿠미는 괴로워했지만 곧 아스가 대륙으로 보내져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며 불평했지만 여신은 더 말하지 않았다. 이미 힘든 상황이었다. 다행히 근처에 물이 있어 자신이 엄청 잘생겼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타쿠미는 준비된 음식과 생필품을 확인하며 과거를 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다짐했다. 상태창에는 노린이 넣어준 다채로운 기술들이 가득했다. 먼저 마법 속성은 불, 물, 바람, 대지 4가지 기본 원소가 있었고 초반 직업은 연금술사와 대장장이였다. 여기에 시공간 마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신의 축복은 때때로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 몇 줄 상태의 메시지는 숨겼다. 타쿠미는 먼저 마법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기본 단계의 물 마법은 꽤 재미있었고 바람과 대지도 시도해보니 즐거웠다. 그래서 확신했다. 이곳은 진정한 판타지 세계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그의 여정은 과연 어떤 모험과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된다. 이 세계에서 마법과 기술을 익히며 타쿠미는 점차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여신노린의 축복 아래 잃어버린 과거를 뒤로하고 새롭게 펼쳐질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그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을 만나며 성장할지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설레는 판타지의 세계. 타쿠미의 두 번째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애니메이션 같다. 우리도 그의 눈을 통해 그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그의 마음을 따라가며 함께 울고 웃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우리는 무언가 소중한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타쿠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곳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찾아야 할 마을이었다. 우연히 괜찮은 나뭇가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투도구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정보를 감정하는 능력 덕분에 이 나무 조각은 찬스라는 나무 몬스터가 떨어뜨린 아이템임을 알게 되었다. 품질이 뛰어나 무기로 쓰기에 완벽했다. 안전을 위해 간단한 무기로 삼기로 했다. 또한 몇 가지 약초를 찾아 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감정 능력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다양한 식물을 잔뜩 모아 보관했다. 타쿠미는 자신에게 이런 스킬들을 내려준 신에게 몰래 감사했다. 그때 어린 소녀의 도움 요청 소리가 들려왔다. 재빨리 달려가 보니 소녀는 소를 닮은 거대한 토끼에게 쫓기고 있었다. 이건 완전 미친놈이야. 타쿠미도 나뭇가지를 꺼내 방어 자세를 취했다. 소녀는 그 생물이 육식성이라며 두려워했다. 이곳 토끼들은 풀만 뜯는 게 아니라 사냥도 한다니 정말 놀라웠다. 토끼가 돌진하자 타쿠미는 침착하게 머리를 한번 베어버렸다. 그 토끼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정보에 따르면 이 토끼의 뿔은 감기약 재료로 쓰인다고 했다. 그때 타쿠미는 용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 보통 있을 법한 직업인 줄 알았는데 말이다. 구출된 소녀는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이 근처 보도마을에 산다고 말했다. 약초 채집에 몰두하다가 이 숲 깊숙이 들어와 버렸던 것이다. 이에 타쿠미는 동행을 요청했고 소녀도 흔쾌히 허락했다. 소녀는 기뻐하며 오늘 밤은 밖에서 자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토끼를 가져가라고 조언했다. 그 고기는 맛있기 때문이었다. 타쿠미는 그 토끼를 보관함에 넣었다. 소녀는 타쿠미의 능력에 감탄하며 칭찬했다. 타쿠미는 젠장 원래 숨기려 했던 능력인데 상황이 어쩔 수 없네 라며 속으로 생각했다. 서로 이름을 주고받으며 소녀의 이름이 몰리임을 알게 되었다. 장면이 전환되어 시도니아 제국으로 넘어갔다. 세 사람이 소환되었지만 무슨 일인지 몰랐다.
한 인물이 나타나 그들을 용사라 부르며 소원에 응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모두가 같은 반 친구들이라 서로 묻지 않아도 되었고 이곳은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이 세계를 구하는 것이기에 용사의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소환에 당황했지만 상대방은 곧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시도니아 제국의 제1황후 엘리자베스였다. 아름다운 외모로 두 사람은 곧 호감을 느꼈다. 그러나 아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때 노린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아는 자신이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너무 위험한 인물이었고 자신을 믿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장면이 다시 타쿠미에게 돌아왔다. 저녁 무렵 몰리 가족이 자신의 새끼를 구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냥꾼 방가, 그의 아내 마타, 그리고 대장장이 보본이라고 소개했다. 타쿠미는 마을에 잠시 머무르겠다고 부탁했고 허락받았다. 이 지역은 풍부한 광물과 약초로 유명해 주민들은 대부분 관련 일에 종사했다. 이곳은 제작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였다. 타쿠미는 감사 인사를 거듭했지만 이곳에는 여관이 없었다.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몰리 가족은 타쿠미에게 집을 지어주고 싶어 했다. 타쿠미도 기꺼이 동의했다. 마을 사람들은 빈터를 준비하고 타쿠미를 도우러 모여들었다. 그는 땅 마법을 사용해 기초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많은 에너지를 써서 조금 지쳤다. 보본 아저씨는 타쿠미의 마법 실력을 칭찬하며 나머지 일은 자신들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타쿠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며칠 뒤 작은 집이 완성되었고 목수 몰리의 솜씨 덕분에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갖추어졌다. 타쿠미의 모든 능력치가 상승했고 용사와 마법사 레벨은 3이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해 연금술사와 대장장이로 전향했다. 자원이 풍부해 광석을 조금 빌려 특별한 무언가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력을 흡수하는 마법 광석으로 모든 것을 덩어리로 만들고 원하는 대로 가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보통 큰 용광로가 필요하지만 타쿠미는 연금술사 직업 덕분에 특별한 기술로 가능했다. 여러 시도 끝에 철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지만 만화 소모가 컸다. 신기한 것들에 흥분한 그는 계속 실험을 이어갔다. 그 결과 몰리가 방문했을 때 타쿠미는 만화가 바닥나 쓰러진 상태였다. 몰리는 이 일을 엄마에게 알렸고 타쿠미는 꾸중을 들었다. 이제부터는 제작 시 모두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방가 아저씨는 회복약을 건네며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두 모자의 감독 아래 타쿠미는 순금 덩어리와 여러 금속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대장장이 직업을 살려 재료로 냄비, 프라이팬 등을 제작했다. 연금술사 실력은 눈부시게 발전했으며 타쿠미는 자원이 넘치는 이곳에서 물 만난 고기 같았다. 이후 그는 보본 아저씨를 따라 무기 제작을 배우기 시작했다. 마법 덕분에 필요할 때 온도를 높일 수 있어 고품질 무기가 탄생했다. 보본 아저씨도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무기를 만들어 기뻐했다. 타쿠미의 대장장이 기술은 40레벨에 도달했지만 이상하게도 연금술 실력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약재사로 전향해 방가 아저씨에게 몇 가지 약을 요청했다. 자신도 수집한 약초로 비슷한 약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였다. 방가 아저씨는 그의 열정을 보고 몇 병을 내주었다. 설명대로 제작한 끝에 회복약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색이 평소보다 옅었다. 다양한 약초의 효능을 알기 위해 타쿠미는 몸으로 직접 실험하기로 했다. 위험했지만 정화와 회복기술 덕분에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다. 독성 저항 상태도 익혔다. 타쿠미는 이전에 모은 약초들을 이용해 비슷한 약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 그가 그렇게 설레하는 모습을 보니 그도 몇 병을 남겨두는데 동의했다. 지시에 따라 만든 그는 성공적으로 회복약을 만들어냈지만 색이 평소처럼 짙지 않았다. 다양한 약초의 효능을 더 알고 싶었던 타쿠미는 큰 모험을 감행해 자신의 몸에 약을 시험해 보았다. 결과는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아찔한 경험이었다. 다행히도 정화와 회복 스킬 덕분에 위험했지만 독성 저항 상태를 익힐 수 있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을 되찾기 전 갑자기 갑옷을 입은 돼지 같은 괴물이 나타났다. 이름 그대로 몸이 단단한 그 괴물은 타쿠미가 창으로 공격했지만 오히려 멀리 날려졌다. 바람 마법으로 공격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건 그 뒤에 또 다른 괴물이 있었는데 그 괴물도 돼지에게 맞아 타쿠미 편에 서 있었다.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거미 아가는 보이지 않았다. 타쿠미는 목숨을 걸고 거미에게 다가가 연금술사의 능력으로 괴물의 머리를 분해했다. 다행히 성공했지만 너무 아팠다. 그는 절름거리며 거미에게 다가가 상태를 물었다. 거미는 거의 죽음 직전인 듯 했지만 구해준 은혜로 타쿠미는 회복 마법을 써주었다. 회복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길들이기 능력이 발현되면서 거미를 애완동물로 만들었다. 등판 문양이 나무십 같아 풍이라 이름 붙였다. 다친 다리는 스스로 다시 자랐고 몸집도 조금 커졌다. 두 친구는 텔레파시로 대화하며 진화의 기쁨을 나눴다. 그들은 돼지 괴물을 마을로 데려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독거미가 민에게 붙어있어 걱정하던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타쿠미는 이미 길들였다고 말했고 마을 어른은 그게 동물이 아니라 벌레 괴물인데 길들였다니 믿기 힘들어했다.
오늘의 성과는 단순한 돼지괴물이 아닌 진정한 친구가 된 존재였다. 그래서 마을은 축제를 열기로 했다. 물론 귀중한 재료는 민에게 돌려줄 것이다. 두 어른은 그것을 도시로 가져가서 팔라고 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마을은 타쿠미의 등장 덕분에 더욱 밝아졌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렇게 작은 마을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다. 여신은 그의 순조로운 삶을 보며 기뻐했고 그의 친구는 그를 향한 기대를 물었다. 타쿠미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유를 숨기고 말했다. 그 남자를 1년 전 제국의 소환 마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데려간 이유였다. 이는 타쿠미가 소환된 용사들보다 새로운 삶을 더 오래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아침 타쿠미는 갑자기 자신의 몸이 반짝이는 것을 깨달았다. 그건 아마도 작은 거미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대했던 것에 대해 꾸짖었다. 풍은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주인에게 장난을 치지 말라며 너무 슬퍼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타쿠미는 최근 회복약을 만들기에만 몰두하고 있었기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오늘은 약을 만들지 않고 그를 데리고 놀기로 약속했다. 이를 듣고 풍은 기뻐하며 주인을 껴안았다. 그때 마르타가 들어와 이 광경을 보고 타쿠미가 먹히고 있다고 오해했다. 미는 그들이 농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야 했다. 이때 마르타는 풍이 만든 실에 주목하며 그들을 욕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이후 마르타는 매우 정교한 거미실로 만든 옷을 만들어냈고 마을의 다른 여자들도 그것을 보고 칭찬하며 물어보았다. 거미실이 정말 훌륭하다고 하자 이를 설명했다. 이건 귀족들이 사기 위해 찾는 사치품이라고. 갑자기 풍은 마을에서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의 관심을 받는 것을 알게 되어 민과 함께 놀고 싶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즐거워했고 타쿠미는 다른 일을 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는 마을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에서 연금술사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할 것인가였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보본 아저씨를 찾아가 새로운 갑옷을 받았고 부츠도 더 튼튼하게 보강해야 했다. 가끔은 발차기를 사용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방가는 이 상황을 보러 왔고 두 사람은 타쿠미가 마을을 떠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 슬퍼 보였다. 발전의 길에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배우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도시에서는 더 많은 기술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곳에는 큰 상거래의 수요가 있으므로 타쿠미 같은 잠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적합하다. 다음번에 보스에서 상인이 올 것이므로 두 어른은 타쿠미에게 조언했다. 타쿠미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그는 마타가 토끼의 내장을 버리려는 모습을 보았다. 이건 가장 맛있는 부분이야. 하지만 기생충에 감염되어 병에 걸릴 수 있기에 그녀는 버리려 했던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타쿠미는 자신이 정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의 마법으로 재료는 완벽하게 정화되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마타는 그를 도와준 것에 감사하며 조언을 했다. 이런 마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이 마을에서는 괜찮지만 외부에서는 분명 주목받게 될 거야. 이 세계에서 빛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고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나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용당할 위험이 크다. 시간이 많지 않아 타쿠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견고한 벽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공격당할 걱정이 없다. 그는 일주일 내내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해낸 최고의 보답 방법이었다. 며칠 후 잘 아는 상인인 보가가 놀랍도록 변한 마을을 보러 왔다. 그는 제품을 배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 자주 마을에 찾아온다. 타쿠미는 모든 준비가 끝나서 그와 인사했다. 저는 상해에서 온 PPC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떠나기 전 타쿠미는 100병 이상의 회복약을 남겨두었다고 알리며 누군가 다치면 사용하라고 했다. 상인은 이 물건이 너무 훌륭하다며 한번 보고 싶다고 했다. 단순한 회복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와 색상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는 구매하고 싶어 했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배웅하기 위해 나왔다. 마타는 일주일 동안 새 옷을 만들었고 특별한 실로 만들어져 매우 튼튼하였다. 몰리도 거미에 대해 물어보니 거미는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했다. 새 옷을 입은 타쿠미는 매우 좋아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가 자주 사용하는 마법의 패턴이 새겨져 있었다. 비록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들 간의 유대는 깊었다. 그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자주 찾아오겠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타쿠미를 배웅하며 감동받았다. 이 마을은 그가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살았던 곳이기에 그는 이곳을 고향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PPC는 그가 많은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 3명의 동료는 타쿠미를 호위하며 소개했다. 금발은 히트미트, 빨간머리는 알, 대머리는 보가입니다. 그들은 모두 모험가로 고용되어 그의 호위를 맡았다. 근처 마을에는 몬스터가 많지 않지만 조금만 더 가면 존재하기에 이들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친구는 타쿠미의 가방을 들어주며 물었다.
타쿠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마법 생물이 암살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를 듣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생물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리얼은 호기심에 머리를 쏙 내밀었다가 풍에게 맞아버렸다. 타쿠미는 당황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히트미트는 그를 탓하지 않았다. 모두가 타쿠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흥미롭게도 풍은 보가와 잘 어울려 그의 품에 붙어 있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때 피피씨는 아까 회복약에 대해 물으면서 재고가 있다면 팔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사업 기회를 알아차린 것이다. 타쿠미는 판매에 동의했지만 협상하기도 전에 괴물이 나타났다. 이제 세 사람은 일을 해야 할 시간이었다. 이들은 모험가로서 평온한 삶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 송곳니 팀을 조직해 고블린 무리를 막았다. 리얼의 눈에는 20마리의 고블린이 매복하고 있었다. 그는 원거리에서 저격수 역할을 맡고 나머지 두 사람은 경량 전사였다. 이 작은 악당들은 결코 큰 적이 아니었다. 모든 고블린이 순식간에 처치되어 타쿠미와 피피씨는 안심할 수 있었다. 전투 장면을 보고 풍은 보가가 너무 멋지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은 다소 평범하게 느껴졌다. 여행은 그렇게 3일 동안 이어졌고 그들은 아무 일도 겪지 않았다. 그들은 타쿠미를 보텐이라는 대도시로 초대했다. 다양한 종족이 함께 사는 도시에서 그는 모험가 협회에 필요한 일을 위해 세 사람에게 길을 부탁했다. 그는 몇 가지 등록 절차를 마치고 풍의 서류도 함께 처리하기 위해 왔다. 사람들이 풍을 위험한 괴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타쿠미는 연금술사로 등록하고 싶었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일반 모험가가 되기로 했다. 신분증을 위한 카드도 함께 받았다. 그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야 했고 매달 임무를 수행해야 카드가 만료되지 않았다. 그는 풍을 등록하고자 했지만 직원은 그를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절차를 마친 후 그는 피피씨에게 가서 협상할 수 있었다. 현재 타쿠미는 약 100병의 회복약을 제공하고 싶었고 그 상대는 이 제품이 많이 팔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회복약 한 병당 10동전, 마력 회복약 한 병당 50동전을 제안했다. 간단히 계산해도 그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는 무려 700만엔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되어 놀랐다. 사실 그는 현재 명예가 없어서 구매 가격이 다소 낮아진 것이었다. 갑자기 그렇게 많은 돈이 생기자 타쿠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이 거래가 나에게 너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피피씨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는 이 거래가 사기일 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피피씨는 그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몇 군데를 추천해 주었다. 타쿠미는 생산자로서 작업장이 필요할 것이므로 집과 함께 임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생각해보니 상대방이 안내인을 보내 집을 보여줬다. 임대라고 했지만 도착해보니 거대한 별장이었다. 토마스 씨는 이 부동산이 매우 가치 있다고 평가했다. 월세가 금화일개와 은화 50개라 비싸지 않다고 했다. 예전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소문에 두려워했지만 노인은 그런 일 없다고 확신시켰다. 듣고 그는 바로 그 별장을 계약했다. 근처에 작은 공장이 있어 이곳이 새 집이라는 걸 알게 된 그는 기뻤다. 정리하는데 내일까지 걸린다 하여 잠시 다른 곳에서 머물기로 했다. 도시를 돌아다니던 중 거리에 똥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익숙해져 문제 없었다. 토마스 씨는 도시 하수는 모두 지하 배관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유층인 귀족들은 폐수를 정화하는 마법 도구를 사용한다는데 이는 지하 감옥이나 고대 유적에서만 발견되어 매우 귀했다. 일반 사람들은 폐수 정화가 어렵다. 정기적으로 사제가 불러 청소하지만 공기오염은 피할 수 없다. 다음날 주인이 별장으로 이사해 살았다. 외부 수리는 다키미가 급하지 않아 천천히 하기로 했다. 먼저 편안하게 볼일 볼 수 있는 변기를 만들어야 했다. 석영과 점토를 섞어 옛세계처럼 형태를 만들었다. 다음은 마법으로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 그는 시간 마법으로 시간을 단축했다. 순식간에 완성했지만 너무 피곤해 마력 회복약을 벌컥 마셨다. 정말 고생했지만 결과는 대단했다. 다만 물 분사기만 있으면 완벽했다. 즐거운 순간 갑자기 아빠의 신음소리가 들려 달려나갔다. 알고 보니 풍이 아빠를 고치개처럼 감싸 안아 주인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배려였고 그는 기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주인에게 사과했다. 주인은 탓하지 않고 멋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더 놀라운 건 변기를 쓴 뒤 이게 뭐냐며 최고라고 칭찬했다. 그는 이 변기에 정화 마법이 있어 냄새 걱정 없다고 설명했다. 주인은 빛의 마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마타 선생님의 가르침이 떠올랐다며 비밀을 지켜달라 부탁했다. 알았어. 걱정 마.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 대신 변기 100개를 사고 싶다고 했다. 그는 동의했지만 재료와 수고가 많이 든다고 했다. 주인은 비밀이 새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을 찾으라고 권했다. 노예를 사면 주인과 계약을 맺어 걱정 없다고 했다. 다키미는 빈 마법 재능이 있어 분명 사도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신의 힘을 빼놓고도 이렇게 넓은 저택을 지키려면 반드시 수호자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노예를 사는 걸 꺼렸지만 이건 필수라 생각해 어쩔 수 없이 보러 가기로 한다. 모험가 협회로부터 임무 요청 메시지도 도착했으니
무작정 길을 떠난다. 그들이 향한 곳은 믿음직한 고급 노예를 파는 뮬렌 상회였다. 거기서 꽤 예쁜 소녀를 만났지만 말을 잇기도 전에 갑작스레 쫓겨나고 만다. 왜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들어올 곳이 아니란다. 타쿠미는 뮬렌 상회의 주인장을 만나 적합한 노예를 찾기 시작한다. 파이프씨 덕분에 신분과 출신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주인장은 타쿠미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을 말해주었다. 매니 노예를 사기 위해선 그 조건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했다. 노예와 주인 간의 계약은 매니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고향에는 그런 계약서가 없었으니까. 주인장은 노예가 다른 곳보다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이 상회가 그들을 보호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주인이 지켜야 할 약속들도 알려주었다. 타쿠미는 노예의 기본 권리, 즉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서로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강제로 계약 외 행동을 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배운다. 노예는 주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그 외에는 매니 상상한 노예와 다르지 않았다. 주인장은 계약의 종류도 설명해줬다. 빚을 갚기 위해 노예가 된 사람은 빚을 다 갚으면 자유를 얻는다. 범죄자도 마찬가지로 노예가 되어 새 삶을 시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다양한 계약이 있다. 타쿠미 친구는 전쟁 노예 같은 첫 번째 유형은 선택할 수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타쿠미가 자유를 허락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유를 묻자 매는 기술자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게 철저히 비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타쿠미는 제작에 전념하고 싶지만 모험가 협회의 임무도 수행해야 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저택을 관리하고 모든 일을 처리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는 뛰어난 기술을 가졌기에 언젠가 누군가의 표적이 될 것이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젊은 시절 최대한 제작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모험가 협회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저택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처리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미래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자 몰레는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불려와 소개됩니다. 그녀는 어릴 적에 강도에게 납치되어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이는 그녀를 마음껏 지켜둘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집안일 외에도 계산과 기록을 할 줄 알아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타쿠미는 그녀에게 불만이 없고 그녀를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진짜로 여기서 노예는 잘 대우받고 있군요. 일에 관해서는 꽤 넓은 저택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고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심하게 되며 그녀가 귀엽다고 칭찬하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선택했을 테지만 왜 아직 여기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칭찬받고 기뻐하며 자신은 집안일밖에 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하니 타쿠미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은 그런 의도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잠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래는 전투 능력을 가진 사람은 현재 없다고 하며 다음 기회에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소피아에 대해 언급하다가 꾸중을 듣습니다. 타쿠미는 이 일이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궁금해합니다. 주인은 소피아가 전투에 매우 능숙하지만 골치 아픈 노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직감에 따라 그녀를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마치 새로운 기술을 얻은 것처럼 그의 직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소피아가 바로 그 소녀임을 확인합니다. 주인은 그녀가 50년 넘게 이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엘프 부족의 왕국에서 전쟁이 있었고 여러 이유로 소피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팔과 다리가 약해져 전투에 무리가 가는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지만 과도한 전투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엘프의 특별한 능력도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피아에게 걸린 저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타쿠미는 그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며 멀레는 동의합니다. 이는 그녀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음이라 친구는 놀라워합니다. 타쿠미는 자신을 소개하려 하지만 무시당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잠시 빌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피아가 정말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모든 능력치가 일반 사람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주를 풀 수 있다면 그녀의 모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그는 그녀를 꼭 갖고 싶다고 즉시 결론을 내립니다. 원인이 되는 병을 해결하면 될 것이니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50년 동안 아무도 저주를 풀지 못했는데 그는 그렇게 쉽게 선언합니다. 그는 자신이 필요한 레벨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친구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합니다. 사실 타쿠미는 그녀에게 거절할 수 있다고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매우 빠르게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주인에게 감사하며 멀레는 세 사람의 계약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 마법은 노예와 주인을 결속시키므로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피아도 메인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타쿠미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그들을 돌보아주길 바랍니다. 주인으로서 경어를 쓸 필요는 없다고 소피아가 주의시킵니다. 멀레는 타쿠미가 매우 친절한 주인인 것 같아 안심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펑이 뛰어나와 인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프다고 하니 두 소녀는 암살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타쿠미는 그를 자신의 애완동물이라고 설명하며 위험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기회에 새로운 멤버를 펑에게 소개합니다. 저택이 넓어 각자 방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를 너무 사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없으니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욕조도 있어 두 자매는 매우 좋아합니다. 타쿠미는 그들이 먼저 들어가도록 허용합니다. 이미 마법장치로 청소가 되어 있어 후에 들어오는 사람의 물이 더럽혀질 걱정은 없습니다. 두 자매는 주인이 소피아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손님이 얼마를 지불하더라도 멀레는 소피아를 꼭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의 주인은 좋은 사람이며 멀렌이 소피아를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소피아는 감정적으로 말하며 상회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그 안에는 타쿠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출신부터 가문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 새로운 멤버를 환영하기 위해 타쿠미는 음식을 만들기로 합니다. 원래는 마리아의 일이지만 그녀는 스스로 쓸모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자 타쿠미는 오늘이 첫날이므로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실 자신도 바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소피아는 함께 먹는 것에 관해 물어보며 당연히 함께 먹는다고 대답합니다. 집에는 별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더 즐거울 것입니다. 타쿠미는 그들을 노예가 아닌 동료로 생각하므로 자신을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니 마리아는 순순히 타쿠미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그는 친구에게 가서 저주를 풀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마법종이로 포장된 물건을 챙깁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우연히 성당을 보고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그의 앞에는 여신노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는 시도니아 제국이 이 나라의 종교를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신의 동상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신이 나타나 그에게 인사합니다. 타쿠미는 놀라움에 빠집니다. 기도가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로 성광해야 제국은 자신이 이 세계에서 숭배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곳의 종교는 주로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창조의 회의와 성광해가 있습니다. 노리는 그 반대편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비록 이곳이 통제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녀의 동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광해는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여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그들은 제국과 협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억압했지만 인간의 사소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도니아의 왕족들이 다른 세계에서 사람을 소환하는 의식을 발동하게 되었고 그 불운이 우연히 얽히게 되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맨에게는 정말 황당한 일이지만 어쨌든 놀린 덕분에 다행입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축복이 유한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그는 이곳에 오고 나서 항상 좋은 일만 겪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모든 것이 그의 몸속에 있는 축복 덕분입니다. 하지만 맨은 앞으로의 시간 동안 그 축복을 잃게 될 것이므로 타쿠미에게 자신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타쿠미는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스스로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 자란 성인이니까요. 장면이 제국으로 전환되며 많은 황제들이 용사들을 잘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소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을 잘 몰라서 새 친구가 망설였지만 이제는 원하던 대로 열심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황제는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한편 두 친구는 훈련을 하지 않고 자신은 폭력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힘이 세계를 구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두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여성은 너무 위험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간 후 그는 놀라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소피아는 그 중요한 물건을 주어야 했지만 맨은 그것을 마법 아이템 속에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의심하게 되었죠. 그 물건은 마법의 종이로 포장되어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소피아는 몰래 따라가게 되었고 타쿠미가 독을 자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들을 해치려는 것이라고 오해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고 회복하여 경험치를 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피아는 맨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물었고 마리아는 그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기절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타쿠미는 이전에 넘어진 상처를 치료해야 했고 예상외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는 저주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으로 매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가 흥분하거나 걱정할 때면 피곤해지고 기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들은 타쿠미는 정화 마법과 회복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손상된 귀도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여 마리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후까지 쉬다가 마리아가 깨어나서 몸이 괜찮아졌는지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방금 전일을 기억하며 타쿠미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소피아는 그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거울을 보고 귀가 회복된 것을 보았을 때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쿠미는 자신의 빛의 마법이 한 단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없애기 위해 한 번 더 독을 사용해 자신을 다치게 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일 것입니다. 소피아는 그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타쿠미는 그저 자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녀를 저주에서 구해주겠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피아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과 저 생에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날 타쿠미는 도서관에 가서 연금술에 관한 책을 빌렸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그가 읽고 있는 4권의 책만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직업이 이렇게 간단하다면 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내부의 글자가 고대 문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신의 축복을 받아서 그는 이 세계의 모든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쉬워 보였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자 마리아가 어제의 일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사랑 이야기에 매우 열정적이어서 소피아와 타쿠미가 한 쌍이 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베이풍도 그랬습니다. 그는 주인을 칭찬하며 주인님 정말 멋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엘프인 그녀를 꿈꾸는 기사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타쿠미를 여자아이처럼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급히 변기를 제조하고 있었고 양은 충분했기에 내일은 조금 더 한가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주문이 끝난 후 무엇을 만들 것인지 물었습니다. 타쿠미는 여전히 이걸 계속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모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재료와 음식을 맛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유적을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소피아는 호위병이 되었기에 걱정이 없었고 마리아는 집에서 모든 것을 돌봐야 했습니다. 베이풍은 애완동물이라서 같이 갈 수 있었고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자신도 따라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것은 너무 심심하다는 것입니다. 타쿠미는 그 생각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혼자 집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라고 울었습니다. 그 말에 타쿠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그녀가 혼자 집에 남아있다면 정말 걱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도둑이 온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는 확실히 하기 위해 마리아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그녀의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능력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사로 볼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정말로 함께 가고 싶어 하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신나게 저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소피아는 그녀에게 전투를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괜찮겠죠. 그 후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무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엘프인 마리아는 한 자루의 검과 창을 선택했습니다. 가능하다면 활과 몇 개의 단검도 더 추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피아는 진정한 전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검술 관련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격력이 제한될까 걱정하여 소피아는 안전을 위해 창을 추가할 것을 권했습니다. 타쿠미가 무기로 선택한 재료는 마법 강철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최상의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두 자매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타쿠미는 마침내 날을 완성했습니다. 조금 피곤했지만 그 강철을 가공하는 데 많은 마력을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회복한 후 그는 무기의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작업했습니다. 또한 자가 수리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마리아의 검에 대해 타쿠미는 여자들은 보통 치마 아래에 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씬한 다리를 생각하며 그는 즐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갑자기 허벅지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무기 제작이 끝난 후 타쿠미는 의상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두 여신에게 자신의 신체 치수를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들의 모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베이풍은 주인이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소피아와 마리아의 가슴이 정말 크다고 칭찬했습니다. 주인은 심하게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점검하는 척 했습니다. 갑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에는 거미의 실과 몇 가지 단단한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두 여신이 정말 아름답게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날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옷을 입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만이 없었고 두 자매는 입어보니 몸에 꼭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타쿠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풍은 그들에게 두 개의 인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타쿠미는 소피아의 무기를 통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손에 아주 잘 맞다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강화를 위한 마법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허벅지에서 무기를 꺼내며 주인이 기대한 대로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그는 각자에게 마법링도 하나씩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링은 기술을 개선하고 발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피아는 이것이 많은 마력을 소모한다고 놀랐습니다. 타쿠미는 괜찮다고 말하며 어차피 자신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어쨌든 연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두 소녀를 위해 모험가 협회에 등록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절차가 매우 빨리 진행되어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등급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사무원은 그들에게 시간 내에 의뢰를 완료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타쿠미는 오늘 이 일을 완료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쉬운 임무를 맡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소피아는 그렇게 하면 점수를 충분히 얻는데 시간이 걸릴까 걱정했습니다. 타쿠미는 사실 모험가 직업으로 승진할 생각이 없고 단지 탐험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몇 명의 불량배들이 아름다운 두 자매에게 다가와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D등급이라며 그들을 괴롭히려 했습니다. 타쿠미는 즉시 그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강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긴장되었습니다. 타쿠미는 그 남자가 무례하고 더러운 성격이라서 누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그는 그 남자를 한 대 쳤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의 팔이 부러졌습니다. 타쿠미는 자신의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능력을 배웠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협회장은 소란을 듣고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남자가 다쳤다는 것을 보고 타쿠미가 사람을 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친절한 사무원이 타쿠미가 피해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듣고 협회장은 그 남자를 치료하라고 요청하고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협회장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타쿠미는 많은 정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다는 것처럼 그는 마력이 감지되었다고 했습니다. 타쿠미는 놀랐습니다. 이 사무원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쿠미는 웃으며 내가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외부가 다이아몬드처럼 되도록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인은 왜 그 남자가 팔이 부러졌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가 생각나서 타쿠미는 이전에 여기서 연금술사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한 후 그들은 그들을 D등급 모험가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자매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문제가 덜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등록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속하게 승진하려면 노인이 지시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소피아는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리아는 유용한 존재가 되고 싶어 했기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3명의 팀을 구성하여 고블린과 작은 거미를 처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 후 소피아는 텔레파시를 통해 주인에게 수량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적들과 마주치고 있었다. 엘프 소녀는 이곳에 괴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마도 군대의 대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실력으로는 문제되지 않았다. 소피아는 경험이 풍부하여 두 친구에게 마법으로 선제 공격을 하여 적의 수를 줄이도록 지시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었다. 그때 아기 폭풍이 갑자기 떨며 진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타쿠미는 그 말을 듣고 공간 주머니를 열어 아기 폭풍이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했다. 두 친구는 주인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사실 그녀는 여신의 축복 덕분에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괴물들이 있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백 마리의 괴물이 몰려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소피아의 지시에 따라 세 사람은 함께 마법을 사용하여 괴물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로 인해 적들은 놀라서 모두 제로 변해버렸고 운 좋게 살아남은 괴물들은 엘프 소녀를 향해 돌진했다. 그런데 고블린 대장이 타쿠미를 향해 달려오는 바람에 그는 깜짝 놀랐다. 다행히도 그의 직감 스킬이 레벨업되어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적에게 화염 마법을 사용했다. 그들이 귀환했을 때 모든 사람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사냥의 첫 번째 경험에서 많은 결정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한편 타쿠미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작업을 마치고 소피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은 이런 고급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들은 몇 마리의 괴물만 처치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그들은 전체 군대를 처치해버렸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가 더 많은 말을 하려는 찰나 아기 폭풍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의 얼굴에 강하게 부딪혔다. 알고 보니 그녀는 거미 인간으로 진화한 것이다. 마리아는 이제 새로운 친구가 생겼고
이제 그녀는 평범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회장도 이 장면을 보고 놀라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다음날 마리아는 남은 천을 사용하여 속옷을 만들고 싶다고 요청했다. 폭풍의 실을 사용하면 아깝기 때문이다. 타쿠미는 그러한 그녀의 관심에 어리둥절해하며 그녀를 위해 특별한 속옷을 만들고 싶어졌다. 이전 세계에서 그녀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가 만들도록 허락했다. 그 후 그들은 피 노인을 만나러 갔다. 도착했을 때 그 노인은 이렇게 변해 있었다. 아마도 거미 소녀에게 놀라서 이렇게 된 것 같다. 평소에도 무서워하던 그가 사람 머리가 더 생긴 걸 보니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오늘 그 친구는 타쿠미를 영주를 만나러 초대하기 위해 왔다. 이유는 그의 화장실이 너무 훌륭하고 마법 청소 도구까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그는 타쿠미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영주 덕분에 그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성으로 가서 영주를 만났다. 영주 역시 그의 화장실이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깨끗함 덕분에 도시의 악취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만약 모든 집이 이런 것을 갖추게 된다면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걱정이 없어진다. 영주는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지만 타쿠미는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웃으며 내가 고개를 숙여서라도 내 지역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병기 외에도 그들은 고블린 처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했다. 보통 그의 군인들은 타쿠미에게 다음번에는 무리하지 말고 안전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제국 쪽에서도 타쿠미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으므로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기 폭풍은 고급 실을 꺼내 타쿠미에게 속옷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이 작은 친구는 정말 영리하게 타쿠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즉시 제공했다. 타쿠미는 기분이 좋았다. 그녀가 곁에 있어 주었기에 미는 드디어 속옷을 완성했지만 마력은 바닥나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소녀는 이 작업을 완수한 것에 기뻐하며 사흘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정말로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작품을 시연해보라고 요청했지만 두 사람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여전히 동의했다. 주인이 천국의 장면을 상상하기를 원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마리아는 주인이 정말 소심하다고 생각하며 소피아에게 물었다. 그러자 소피아는 조금 비겁해라고 답했다. 타쿠미는 부끄러움에 방 안으로 숨으며 후회하는 듯했다. 사실 그는 두 소녀의 의상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싶어 했으니까. 며칠 후 미는 마력으로 작동하는 냉장고를 만들어냈다. 정말 편리했다. 폰이 열어보니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좋아했다. 타쿠미는 이 냉장고 덕분에 음식이 훨씬 오래 보관될 것이라고 외쳤지만 너무 자주 열지 말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 전에 그는 크롬과 니켈을 합쳐 스테인리스 강철 합금을 만들어냈다. 형체가 완성되자 냉각 기능을 추가하면 끝이었다. 마리아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고 소피아도 파란색을 선택했다. 나머지는 PPC에게 전달되었고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미는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었다. 그는 고블린과의 전투 이후 무기와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었다.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모험을 떠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의 대장장이 기술이 향상되어 이제 마법 강철 갑옷을 만들 수 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로 만든 갑옷이었다. 소피아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재를 수집하기 위해 가기로 했다. 그러나 미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듣고 도시의 대장장이 중 누구도 그 강한 자재를 다룰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타쿠미는 드워프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민에게 외곽보스 지역의 대장장이 목록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민의 연금술사 직업에 대해 언급하며 많은 마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타쿠미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다. 직접 광물을 캐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리셉션 직원이 민을 호라스 마을로 안내했다. 그곳은 자재 채굴로 유명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그가 대장장이 조합의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모험가로서 뒷문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즉, 괴물 처치 임무를 받아야 했다. 주로 광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괴물들을 처치하는 임무였다. 그 사이에 미는 괴물을 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했다. 마치 한 방에 3마리를 잡는 것과 같았다. 게다가 조합장은 최근에 그들의 도시가 나무가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흑우를 사냥하러 나가고 있다며 자재 채취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민에게 광산에 가는 길에 나무를 조금 수집해오기를 부탁했다. 민은 공간 마법으로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을 것이며 정말 일석삼조네라고 농담했다. 할 수 없이 민은 동의했고 한 대장장이와 함께 호라스로 가기로 했다. 마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임무를 마친 뒤 민은 바로 D급으로 승급할 수 있었다. 그는 한 번도 호위 임무를 수행해본 적이 없어 걱정이 되었다. 사자 사냥팀에 대해 물어보니 그들은 멀리서 다른 임무를 받고 있다고 했다. 호라스까지의 거리는 일반 마차로 가면 7일이 걸리지만 악마의 말로 가면 5일이면 충분했다.
그것은 괴물이라 빠르게 달리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리얼그룹은 이미 모든 악마의 말을 사용해버렸다. 그들에게 임무가 끝났냐고 물으니 그들은 길을 가다가 흑우를 만났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고기를 가져오기로 했다. 고기가 썩어버리면 낭비가 되니까. 그는 최근 고급 괴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다가오는 호위 임무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투덜거렸다. 조합장은 이미 보상을 높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민은 그를 집으로 보냈다. 그는 목욕을 하고 두 형제는 친구를 찾아가 마차를 빌리기로 했다. 물론 친구는 동의했지만 대신 민이 돌아올 때 모은 광석을 사주기를 원했다. 또한 타쿠미에게 냉장고를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물건은 너무 편리했으니까. 그 집에서는 소피아가 주인을 걱정하며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하며 확인하러 나갔다. 밤이 되어 미니리어를 데려오자 그들은 대장장이를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친구가 위협을 느끼고 장비를 많이 안 가져와서 민을 끌고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 불행히도 그들은 잡혔고 얼굴에 주먹을 맞았다. 하지만 그 상대는 소피아였다. 잘못 이해한 것이었고 그녀는 주인을 겨냥하고 있었다. 타쿠미는 그들을 맞고 이 사람은 우리 고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소피아는 그녀가 화가 나서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다행히도 친구가 넉넉한 성격이라 신경 쓰지 않았다. 집에 돌아갔을 때 그는 집에 3명의 귀여운 소녀가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 집안일과 경호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는 그를 싫어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가 암살자임을 알아차렸다. 미는 두 소녀가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끼며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두 동료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미는 홀로 남아있었다. 두 소녀와 친해지려 하자 소피아는 내 몸과 마음은 모두 주인님께 속했다라고 말했다. 마리아도 그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들은 미는 슬픔을 느꼈다. 귀중한 재료도 챙기고 출장이 편리한 이유로 3명의 소녀가 모두 찬성했다. 며칠 후 다음 날 아침 타쿠미는 쇠무기 제작을 시작했다. 당장 재료가 없어서 검한 자루를 사서 분해했다. 분해하니 반응이 너무 강렬해서 약간 아팠지만 그는 무기를 가벼운 무기로 만들기 위해 애썼다. 몇 시간 후 드디어 2자루의 검이 완성됐지만 너무 힘이 들었다. 다음 날 맨은 파이프씨의 차를 빌려 동행할 대장장이 간부를 데리고 나섰다. 마리아가 마마기 조종에 능해 운전도 맡았다. 그때 모험가 협회에서 죽음의 숲의 몬스터가 강력하게 활동 중이라는 소식을 받았다. 조심하라는 정보였지만 이미 그들은 떠난 뒤였다. 한편 파이프씨 집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이했다. 손님은 국왕이 선물 받은 병기에 매우 만족해 왕도에 설치하려고 주문하러 왔다. 이 문제로 인해 하수 문제가 심각해져 시도니아 제국까지 번졌다. 이는 큰 문제였고 곧 그들이 움직일 것이다. 우리나라를 질투하는 자들이 항상 있으니 말이다. 소환된 세 용사 중에선 아암만이 황실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다. 두 친구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다. 이틀간의 여정 후 그들은 몬스터가 있는 구역에서 거리를 두고 간보를 안전하게 지켰다. 미는 보호장벽도 만들었다. 그는 예전부터 사냥꾼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기에 자유롭게 숲속 깊이 들어갔다. 타쿠미는 몬스터와 일반 나무를 구분할 방법이 있냐고 물었고 소피아는 마력을 집중하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곧 몬스터 한 마리가 나타났고 타쿠미가 다가가려 하자 여러 마리가 공격해왔다. 3명의 소녀 덕분에 한 마리는 처치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몬스터들이 포위했다. 전투가 즐겁긴 했지만 한 마리씩 처리하기엔 시간이 너무 걸렸다. 소피아는 마법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때 변종 몬스터 한 마리가 등장했다. 매우 강력하고 재생 능력이 뛰어났다. 베어도 바로 다시 자라는 몬스터였다. 엘프 소피아는 불 속성 마법을 써야만 이길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타쿠미는 그녀의 도움으로 마법을 사용 성공적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이 몬스터가 노령수여서 열매가 많이 떨어졌고 타쿠미는 모두 모아 사과 파이를 만들기로 했다. 다음 날 그들은 호라스 광산마을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모험가 협회에 가서 광산 관련 임무를 받았다. 동료는 광물만 먹는 쥐를 사냥하는 법을 알려줬다. 모두 한 곳에 모여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안심이었다. 조금 채굴하던 타쿠미는 행운으로 밀린과 아다만티스 광석을 발견했다. 그때 민이 무언가 다가오는 걸 감지했다. 쥐가 튀어나왔지만 민이 눈을 멀게 만들었다. 노인은 무슨 짓이냐 물었고 민은 이 생물이 늘 어두운 땅 속에 있어 빛의 눈이 멀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모험가들은 힘들게 사냥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있다니. 마리아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 속상해했다. 일주일 후 그들은 보톤으로 돌아왔다. 타쿠미는 간보에게 미린과 아다만티스를 합성하고 단련하는 법을 배웠다. 심지어 마법을 무기에 부여하는 방법도 익혔다. 이 작업에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덕분에 2벌의 최고의 갑옷이 완성됐다. 주인의 번개 공격 기술도 선보였고 이제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아직 완전한 제어는 어렵다. 새 무기에는 소피아가 바람과 번개창을, 마리아는 불꽃을 붙인 무기를 받았다. 마리아는 매우 흥분했다. 엘프도 위험이 닥치면 목숨을 걸고 무기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래서 주인은 방어와 공격을 겸비한 방패도 추가로 주문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여신은 제자가 이렇게 성장한 걸 보고 안심했다. 왜냐하면 곧 제국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1년간의 수련 끝에 두 용사는 훨씬 강해졌다. 그들의 목적은 사마노 왕국이었다. 이상하게도 어느 여인이 그들의 머릿속에 나쁜 목적을 심어놓았다. 아키라와 야마토는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 뜻을 따르기로 맹세했다. 며칠 후 매는 방패 제작을 마쳤지만 너무 힘들어했다. 소피아는 주인에게 미안해하며 이렇게 힘들게 시킨 걸 죄송하게 여겼다. 그때 제국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청정 마법 사용자에 대해 알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문체는 정중하지만 사실상 위협의 메시지였다. 타쿠미를 겨냥한 것이다. 곧 교회 측에서 국왕을 만나 바큘라가 청정 마법을 사용했다는 문제를 논의했다. 그들은 시도니아에 이 사건에 대해 항의서를 보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어서 빛의 마법은 성광세 교회의 신이 내린 선물이라 교회가 관리하는 권한 내에 있으니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황제 폐하께서도 웃으며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어떻게 분하게 만들까? 그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만약 그것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면 교회 쪽에서 잘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정화 마법 사용에 관한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화장실에 그 마법을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황국께서 관련된 모든 것을 넘겨주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그 정화 마법을 만든 자가 시도니아 제국에 넘겨진 사건이었죠. 결과는 거절당했습니다. 교황이 모든 사제를 본국으로 철수시키겠다고 협박했지만 폐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며 그냥 그렇게 하라. 우리 쪽은 절대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PPC가 타쿠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타쿠미는 왕께서 시도니아 사신에게 단호히 대응하셨다는 걸 알고 약간 걱정했죠. 하지만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비록 교회와 불화가 생겼지만 여긴 다른 종교단체가 하나 더 있어. 예언자회라고 하는데 그들은 노린 여신을 숭배하고 성광파는 아나스 여신을 믿지. 바카 왕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니까 오래된 예언자 신도들도 많아. 또 사제들은 회복 마법을 쓰기 위해 아주 적은 돈만 받는다고 합니다. 성광파는 시도니아에서 시작된 집단이라 거의 약탈과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은 매는 속으로 이건 딱히 엮이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부탁하길 왕을 만나러 가서 담소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이유인, 즉 그 지도자 덕분에 그들이 왕에게 화장실과 냉장고를 선물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두 사람을 모두 초대했는데 강요는 아니었죠. 타쿠미가 거절해도 상관없었지만 나라의 수장이 초대했는데 만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요. PPC의 표정을 보니 타쿠미도 마음이 움직여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매는 이 소식을 집안 3명에게 전했습니다. 곧 그들은 왕도에 방문할 예정이었죠. 왕께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셨으니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피아와 마리아도 당연히 동의했는데 왕도 방문은 처음이라 꽤 설레는 눈치였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했기에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왕도까지 가는 여정은 꽤 오래 걸렸는데 만약 마차가 있었다면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었겠지만 없으니 시간이 더 걸렸죠. 마리아는 이를 알고 내일 식량을 많이 사서 비축하자고 했고 타쿠미는 새 망토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전에 PPC에게서 어둠 속성의 마석을 조금 구해왔는데 그것을 이용해 마법을 걸어 몸의 존재를 숨길 수 있게 만들겠답니다. 소피아는 그것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죠. 며칠 만에 마리아가 도착했고 그녀는 내일 많은 음식을 사서 비축하자고 말했다. 타쿠미는 그들에게 새 망토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이미 PPC에게 부탁해 어둠 속성의 마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 마석은 착용자의 존재를 위험으로부터 숨길 수 있다. 소피아는 이 계획이 너무 멋지다고 감탄했다. 타쿠미는 이미 여러 상황을 고려한 듯 이 마법이 악당뿐만 아니라 괴물들도 피할 수 있게 해줄 거라 설명했다. 다음 날 두 자매는 시장에 가면서 주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소피아는 그가 겉모습뿐 아니라 많은 재능을 가진 걸 인정했다. 마리아는 혹시 그를 사랑하는 건 아닌지 눈치를 챘고 소피아는 단지 그의 훌륭함을 이야기할 뿐이라며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미 그 분위기를 알아챘다. 그때 매는 노린 여신에게 기도하러 왔다. 곧 그 여신이 나타나 인사하며 재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매니 왕도로 간 걸 이미 알고 있었고 평안을 빌러온 것인지 물었다. 그러나 진짜로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 성광교회가 숭배하는 아나트라는 여신은 맨과 같은 신인지 물었더니 노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만이 여기 유일한 여신이라고 답했다. 아나트라는 언젠가 맨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타쿠미는 호기심이 많았지만 그만두었다. 노리는 시도니아 제국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맨이 행동에 따라 축복의 일부가 사라졌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닥칠 일들이 혹시 자신이 노린의 축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 이건 축복의 범위를 넘어선 일이야. 하지만 나는 아직도 미미 타쿠미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어. 타쿠미는 제국이 소환한 용사들에 대해 이야기했어. 이미 도착했다면 시끌벅적했을 텐데 아직 아무 소식도 없네.
노리는 웃으며 사실 자신이 미미를 1년 전에 미리 보내서 시간의 흐름에 적응하게 했다고 말했어. 장면 전환. 다른 쪽의 3명 그룹. 그들은 매일같이 열심히 국가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전용 트레이너가 항상 아첨하며 동기를 부여하려 노력했지만 아카는 무관심했고 젊은이는 칭찬이 너무 많아 귀가 간질간질했다. 한편 엠는 2벌의 새로운 망토를 완성했다. 다쿠미는 자신의 옷 한 벌을 가져다 소피아에게 보여줬다. 소피아는 그가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매우 마음에 들어하며 안심시켰다. 우리가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사소한 문제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마리아는 마차도 직접 만들 계획이라며 장거리 이동에는 빌리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모험가 길드가 마차를 빌려줄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다. 보텐이 모험가 도시로 불리는 이유를 알겠지? 젊은이는 처음 듣는 말이라며 놀랐고 마리아는 미안해하며 자신이 먼저 아는 척했다. 대화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다. 이곳은 사신의 숲과 매우 가깝고 그곳에는 수많은 괴물이 산다. 특히 빠르고 강한 말들도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가 직접 한 마리를 잡자 빌릴 필요 없어 라고 제안했다. 목표는 용마나 웹불말이었다. 다쿠미도 동의하며 그녀들과 함께 사냥을 나서기로 했다. 용마의 속도는 악마말보다 2배 빠르며 끌 수 있는 힘도 뛰어나다고 했다. 그래서 잡으면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겉모습은 용 같지만 진짜의 용족은 아니며 비늘과 뿔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고 설명했다. 마리아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녀는 매우 만족해하며 젊은이에게 안심시키듯 칭찬했어. 그들이 입는 옷은 다 잘 어울려. 우리와 같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2벌의 옷을 만들 계획이며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차도 제작하려 해. 타쿠미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빌리기보다 직접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좋은 말을 찾으려 모험가 협회에 문의할 생각이야. 마리아는 웃으며 주인이 왜 보텐이 모험가의 도시로 불리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어. 타쿠미는 처음 듣는 말이라 놀랐지. 마리아는 미안한 마음에 자신이 우쭐대던 걸 후회했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는 이곳이 죽음의 숲 근처라며 그곳엔 수많은 괴물이 살고 있다고 알려줬어. 그 중에는 평범한 말보다 빠르고 강한 말들도 있다고 했지. 그래서 마리아는 차라리 빌리지 말고 직접 말을 잡자고 제안했어. 목표는 용마 혹은 일각수말이라고 했지. 타쿠미도 동의하며 그녀들과 함께 사냥을 가보기로 했어. 용마의 속도가 흑마보다 2배 빠르고 힘과 속도 모두 뛰어나다고 알려줬어. 만약 잡는다면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 거야. 비록 용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용족이 아닌 비늘과 뿔이 있어서 그렇게 불린다고 했어. 앞에 있는 풍은 모두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했어. 그녀는 괴물 사냥이 매우 기대돼서 들떠 있었지.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스쳐 지나가 소피아를 놀라게 했어. 타쿠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건 망토의 효과야. 예민한 후각을 가진 개조차 속일 수 있으니 안심해. 소피아는 기뻐했지만 훈련을 위해선 전투가 필요하다며 망토를 벗었어. 안전하게만 놀다간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마리아도 동의했어. 타쿠미는 어쩔 줄 몰라 했지. 소피아가 처음으로 제압한 괴물은 공격해온 멧돼지였어. 타쿠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을 처치했는데 정말 대단했어. 마리아는 이 기회를 이용해 신선한 고기를 조금 모아두었어. 배는 모두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답답했지. 근처에서 양 한 마리가 넘어지자 타쿠미도 재빨리 재료를 모았어. 마차 제작에 꼭 필요한 것이었거든. 세 사람이 각자 흩어져 일을 하자. 풍은 짜증나서 길을 떠나버렸어. 그녀는 쓰러진 나무들이 많다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어. 감각을 따라가던 풍은 심하게 다친 용마를 발견했어. 불쌍하게 여겨 도우려 했지만 용마는 오히려 공격했지. 아마도 풍을 위협으로 본 것 같았어. 초기에 주인에게 구출당한 기억이 있어 주인이 그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때 거대한 개미떼가 다가와 위협했어. 아마 용마를 다치게 한 주범이 그들이었을 거야. 풍은 거미줄을 이용해 개미 2마리를 땅에 내리쳐 용마를 도왔어. 구조를 요청하려 했지만 개미떼가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지. 그녀는 거미줄로 보호막을 만들어 개미들의 강력한 턱을 막으며 천천히 적들을 제거했어. 풍의 비명이 주인에게 전해졌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신호가 끊겼어. 풍은 슬퍼하며 용마가 나무에 몰두하느라 자신을 잊은 건 아닌지 걱정했어. 용마는 너무 약해져 혼수 상태에 빠졌고 운명을 받아들였지. 작은 거미는 너무 슬퍼서 주인을 바보라고 욕하며 친구를 껴안으러 달려간다.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메인이 나타나서 머리를 쓰다듬는다. 퐁은 매우 기뻐하며 타쿠미를 끌어안고 칭찬한다. 그리고 괴물들은 2 여자아이에 의해 처치되었다. 작은 것은 대답하지 않는다. 자신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실이 강력한 마력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방금 느낀 마력의 연결이 약해졌던 것 같아. 타쿠미는 급히 흔적을 따라갔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분명히 그는 많이 무서웠을 것이다. 집에서는 미니퐁을 가장 아끼고 있었고 머리색이 자신의 흰색과 같아서 진짜로 귀여워했다. 마리아는 민에게 롱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타쿠미는 즉시 치료하기 시작했지만
롱마는 꿈속에서도 마법을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주변의 물체에 경계를 하고 있다. 게다가 괴물의 존재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소피아는 빠르게 행동하라고 재촉한다. 퐁은 친구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타쿠미는 어쩔 수 없이 둘을 개인 공간으로 데려가게 된다. 이 행동은 매우 좋지만 막대한 마력을 소모하게 된다. 퐁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롱마는 그렇지 않아서 몸에 문제가 생겨서 즉시 의식을 잃는다. 그들은 롱마를 집으로 데려가고 메이는 반나절을 자고 있지만 아직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피아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순간 메이는 여전히 정상 공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퐁은 자주 드나들곤 했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호출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소피아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두 아이를 부른다. 그렇지 않으면 메이니 마력이 다 고갈되어 죽을 것이다. 작은 친구가 호출하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친구 말이 여전히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밖의 상황을 알리며 두 아이에게 나가라고 한다. 퐁이 숲속처럼 실로 원을 만들어주면 롱마가 덜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소피아는 상처 치료를 위한 약초를 사러 뛰어간다. 마리아는 이런 잔일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며 오빠가 주인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타쿠미는 모두의 따뜻함을 느끼고 일어났다. 소피아가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게 된다. 마력을 회복한 미는 롱마에게 다가가고 퐁은 친구 말이 덜 걱정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준다. 롱마는 자신도 친구가 되고 싶다고 외쳤고 받아들여진다. 양쪽이 연결되자 치료는 매우 간단해지고 롱마는 완전히 회복되어 집안이 기뻐하게 된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동료가 생긴 것이다. 타쿠미는 그를 수박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제 퐁은 괴물 친구가 생겨 매우 기쁘고 마리아는 새로운 멤버를 환영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한다. 장면은 왕국의 노예 판매 장소로 전환된다. 마법을 사용할 줄 아는 한 동물 쪽 소녀가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그 손님은 그녀를 사길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간절히 부탁한다. 난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다짐해.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유용한 노예인데 만약 내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말을 들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곧 주인을 찾게 될 거라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말은 몇 년 전부터 들어온 것이어서 나는 꽤 슬펐어. 그때 나는 언니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었지.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팔려갔고 나는 외로움에 사로잡혔어. 그 집은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었지. 내 어린 동생은 엄마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고 그 이후로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 지금 타쿠미는 아리아 왕국으로 가기 위해 마차를 급히 만들고 있고 소피아는 오늘 주인이 간밤에 간보를 만나러 간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마차 외에도 샤키가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발굽도 만들어야 해. 얼마 전에 그는 많은 일을 맡게 되었고 이제 다시 한계를 넘으려 하니 정말 안 좋은 상황이라고 느꼈어. 그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미는 자신이 건강하고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 그러자 미는 회의에 가서 뭔가 시끄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사람들이 외곽 지역에서 괴물을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회의는 확인 중이었어. 그는 타쿠미에게 미지의 존재의 설계도를 보여주었고 다행히 피해는 없었어. 오늘 그는 새로운 애완동물을 등록하고 싶다고 했고 폴과 샤키도 고개를 내밀어 헐떡이며 모두가 이야기하던 괴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사실 그 애는 자주 그 친구를 타고 놀러 다니곤 해서 그런 소문이 돌았던 거야. 회장도 타쿠미를 안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는 안 되니까. 그 밖의 순간 소피아는 주인을 도와줄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 그녀는 전에 마법사에 대해 물어봤고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 하지만 상점에서는 다른 마법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지. 소피아가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에 친구도 기뻐했어. 정말 민에게 소피아가 선택한 것이 맞았다는 것을 느꼈지. 마리아는 막 식료품을 사서 돌아왔고 주인이 과로를 하고 있어서 동생이 많은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싶어 했어. 그 남자가 작업장에 들어서면 오로지 생산에만 집중해서 자신의 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 그들은 그에게 부담을 줄 방법을 찾아야 했어. 하지만 그저 작은 도움일 뿐이었지. 마법사가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피아는 생각했어. 그녀는 돌아가면 동생을 도와서 음식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어. 만약 그녀가 개입한다면 그건 재앙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 엘프도 자신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인정했어. 동생은 언니가 많이 변했다고 했지. 예전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며. 대장간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잠들어 있는 걸 발견했어. 간보는 그가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방해하지 않았다고 했지. 아마 며칠 연속으로 일하고 잠을 자지 못해 지금 쓰러진 것 같아. 이렇게 제작에 열정적인 사람은 드물지. 그 장면을 보며 간보도 다시 동기부여가 되었지만 계속 이러면 언젠가 과로로 쓰러질 거라고 경고했어. 다음날 그가 만든 마차가 완성되어서 젊은이는 기뻐했어. 그는 샤키에게 끌어줄 것을 부탁했는데 폴도 친구인 롱마가 동의했다고 전해줬어. 왜냐하면 이 일은 민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두 여자애는 이 마차가 정말 멋지다고 감탄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 같아.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마차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넓고 편리한 집 같았지. 타쿠미는 마차의 공간을 확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어. 그렇다면 평소라면 하루 만에 끝났겠지. 마리아는 이 마차 안에 있으면 일자리가 부족할 걱정이 없어서 기뻐했어. 게다가 그녀는 서바크를 조종하여 길을 올바르게 가도록 하는 사람이라 속도가 바람처럼 빨랐어. 그래서 매일 폴과 새로운 친구가 밖에 나가 놀러 다니는 거야. 길을 가는 동안은 좀 흔들리지만 안에 앉아있으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미니 마리아에게 걱정되는 일이 없냐고 물어보니 그녀는 옆에 칼날을 달고 싶다고 했어. 그렇게 하면 달리면서 괴물을 처치할 수 있겠지. 타쿠미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것 같아서 그만두기로 했어. 며칠 동안의 이동으로 서바크의 능력치도 급상승했어. 이번 여행에서 미는 안심할 수 있도록 아는 사람을 고용했어. 그들은 사자팀의 형들도 이 임무를 맡게 되어 매우 기뻐했어. 그들 외에도 영주와 피피의 행렬도 나타났고 그들은 민이 새롭게 길들인 롱마에게 관심을 보였어. 왕국으로 가는 길에서 타쿠미는 그들이 자신의 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도 마차 안을 둘러보며 무슨 일이 있는지 보고 싶어 했어. 피피는 그 후 소리쳤어. 이게 집이 아닌가? 그는 민이 직접 만든 것인지 물어보았고 타쿠미는 숙련된 대장장이의 기술과 조언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지. 그의 평가에 따르면 이건 세상의 걸작과도 같다고. 영주도 이에 동의하며 놀라움에 한 대 쳐서 진정하려 했어. 그는 이 마차가 정말 훌륭하다고 인정했고 이렇게 멋진 마차를 소유한 사람은 정말 행운이야. 그는 민에게 추가로 하나 더 만들면 100백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암시했어. 계산해보니 그 금액은 10억엔이었어. 정말 대단하군. 그렇게 그들은 함께 왕국으로 향했어. 영주는 타쿠미가 이 나라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그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어. 민의 역할이 왕국을 번영하게 할 것이라고. 하지만 시도니아라는 이름의 위험이 여전히 그를 노리고 있었어. 그의 재능은 종종 여러 재앙과 함께하니까 그들은 그를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 국내에서는 쉬울지 모르지만 외부의 세력은 정말 어려운 문제야. 장면이 N으로 전환되었고 그녀는 여신 아나티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책에 따르면 인간을 자신의 상상력으로 창조했다고 해. 그렇게 다른 종족들도 최초의 모델을 기반으로 태어났지. 이 세계에서 인간은 모든 것의 정점에 있어. 그래서 노예가 모두 짐승인 것 같아. 다음 날 미네 그룹은 왕국에 도착했어. 다행히 여행 도중에는 위험이 없었지. 괴물은 가끔 나타났지만 모두 소피아와 마리아가 처치했어. 폴과 샤키는 정말 강력해서 그들만으로도 다른 괴물들을 위협할 정도였어. 호의로 따라갔지만 세 사람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 여관에 도착하고 피피는 민과 함께 왕에게 비슷한 마차를 바치는 것에 대해 논의했어. 영주도 이것이 그의 재능과 실력을 증명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왕을 만나는 시간은 5일 후야. 그는 민이 준비할 수 있을지 물어보았고 이전에 설계도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타쿠미는 괜찮다고 대답했어. 중요한 것은 넓은 공간과 재료가 필요하다고 했지. 그런 말을 듣고 친구는 미소 지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했어. 저녁이 되자 그는 두 여자에게 다음날 상점에 가서 마차를 제작할 것이라고 알렸어. 소피아는 그곳의 주인이 비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재료와 공간이 충분하다고 했어. 소피아는 여행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 이미 지쳐있는 그녀는 몇 날 며칠을 더 일하면 죽을 것 같다고 한다. 그에 비해 그는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소피아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팔무상회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물어보자고 조언한다. 메라는 그녀에게도 같은 조언을 하였고 결국 그 젊은이는 동의하게 된다. 그는 상대방이 여성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면서 소피아를 놀라게 한다. 너무 힘든 상황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다음 날 메는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로 하면서 외부의 마리아를 추천받는다. 하지만 마리아는 펑이 보이지 않자 그녀의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던 중 제바를 다시 만난다. 그녀는 매의 작은 거미에게 놀라서 헉 하고 숨을 헐떡인다. 소피아는 펑이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혼을 내야 했다. 제바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펑이 매우 착하다고 말하며 그가 고전 문헌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마법책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바는 연금술을 독학하고 있었고 이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만나 소피아는 이 후보자가 바로 제바임을 기쁘게 소개한다. 매는 제바에게 연금술 외에도 모험가 역할을 추가로 맡길 것이라고 요구한다. 제바는 이번 기회에 떨어지면 가족이 굶주릴까 두려워한다. 타쿠미가 연금술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바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자신감이 부족하다. 소피아는 제바가 매우 뛰어난 인재라고 강조하며 스스로 마법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후 제바와의 대화가 활발해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타쿠미는 제바에게 해석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준다. 제바는 그 그림이 소용돌이 사탕을 만드는 마법진 같다고 추측하지만 자신이 틀릴까 두려워하며 주저한다. 제바가 눈물을 보이자 타쿠미는 웃으며 그녀를 팀에 초대한다. 그녀가 단번에 정답을 맞춘 덕분이다.
감동한 제바는 드디어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한다. 계약을 마친 후 그녀는 타쿠미에게 모든 월급을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그곳은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그녀는 가족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 소피아는 제바가 주인을 따라가면 연금술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자신처럼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다는 제바의 마음도 이해한다. 마리아와 펑도 새로운 팀원을 기쁘게 맞이하며 제바는 이들이 모두 좋은 사람들임을 알고 안심한다. 장면은 제국으로 전환된다. 이곳에서 바카왕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그들은 타쿠미를 찾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녀는 무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종교의 힘을 이용하자고 제안한다. 단지 퀸교회를 모욕한 자에 대한 정보를 퍼뜨리기만 하면 신자들이 분노를 터뜨려 매를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타쿠미는 귀한 재료로 마차의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한다. 제바는 이 장면을 보고 매우 놀라워한다. 아다만티움 합금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기본 구조가 소용돌이 사탄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개미 장면은 정말 뜻밖이었다. 아다만티스 합금이 주인공에 의해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니 기본 구조는 나선 사탄과 비슷하다고 했다. 곧 그녀도 이 마법진을 사용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한다. 레바는 자신이 정말 할 수 있는지 의심하며 다시 물었지만 타쿠미는 확신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연금술사의 자질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은 반짝이며 자신이 만드는 것을 보고 있었다. JVA는 타쿠미가 만드는 것에 매우 호기심을 보였고 점차 익숙해지도록 도왔다. 타쿠미는 마차 부품 만드는 법도 가르쳤다. 이 모습을 본 소피아는 주인이 부담을 나눌 사람이 생겨 무척 기뻐했다. 알케미스트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녀의 눈은 언제나 빛나고 있었어. 그녀가 만든 걸 볼 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 제바는 타쿠미가 만드는 것에 매우 호기심을 가졌고 점점 익숙해지도록 도왔어. 타쿠미도 마차의 각 부분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이 모습을 본 소피아는 주인이 짐을 나눌 사람이 생겨 매우 기뻐했지. 다음 날 마차가 완성되어 모습을 갖췄어. 한 노인이 나타나 이것이 직접 만든 제품인지 물었지. 타쿠미는 이걸 국왕폐하께 바칠 것이라고 말했어. 노인은 들은 이 기대 이상이라 칭찬했어. 상황을 이해하기 전 영주와 친구가 급히 달려와 그 앞에 있는 이를 폐하라고 불러. 젊은이는 충격받았지. 그동안 평범한 사람처럼 말했는데 그분은 정말 관대하셔서 격식 차릴 필요 없대요. 두 사람은 왜 폐하가 방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만나는지 물었고 폐하는 너무 딱딱한 분위기를 피하고 편안한 만남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했어. 화려한 등장과 수행원들은 그를 두렵게 만들고 자연스럽지 못했거든. 가장 중요한 건 폐하가 뛰어난 연금술사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다는 거야. 타쿠미 덕분에 왕도에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폐하께서 몸을 숙여 감사를 표하자 타쿠미는 겸손히 받아들였지. 보통 폐하는 성대한 연회를 열지만 악당들이 그의 정체를 알아챌까봐 이번에는 조용히 진행했어. 그는 또한 자신을 시도니아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준 국왕에게 감사를 전했어. 결국 국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으니까. 타쿠미는 국왕과 영주가 모두 좋은 사람임에 감사하며 폐하의 보상 후 즉시 성을 떠났어. 폐하는 오늘은 더 이상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고 타쿠미의 신분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 하지만 타쿠미가 성장할수록 영향력은 점점 커졌지. 국왕은 타쿠미가 누군지 알게 되면 성광교회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거라 걱정했어. 왕도를 다녀온 며칠 후 타쿠미는 살고 있던 집을 완전히 구입했어. 제품 판매 덕분에 큰돈을 벌었기에 이 집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소유가 되었지. 소피아와 마리아의 월급은 계속 거절당했어. 최근 몇 달간 두 사람 모두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 약간의 용돈만 원했거든. 레바는 두 언니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의외라며 놀랐어. 타쿠미는 적어도 그들이 저축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했지. 소피아는 자신이 엘프라 오래 살 수 있어 평생 타쿠미를 지키겠다고 말했어. 메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오래 산다면 맨 곁에 묻히고 싶다고 했다. 이 터무니없는 소원을 듣고 맨은 말문이 막혔다. 장면이 바뀌어 시도니아 제국 쪽으로 넘어가면 보센에서 폐수를 정화하는 마법 도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혐오스러운 이단 마법사였다. 여신 아나스께서 분노하실 게 분명했다. 황제와 교회 역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계획대로 그녀가 움직였고 성광교회의 많은 이들이 즉시 이 악의 근원을 제거하려 했다. 그녀는 교황과 아나스를 모독한 자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두아는 주인에게 모험가 등록을 부탁했다. 집안 사람들처럼 모험가가 되면 맨을 돕는데 많은 이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연금술사 역할을 하면서 능력치와 마력을 올릴 수도 있어? 두아의 의견에 찬성하여 곧바로 등록하러 갔다. 한도 즉시 카드 발급을 도와주어 두아는 매우 고마워했다. 게다가 이곳은 저렴하게 집에 송금도 가능했다. 사실 두아 같은 사람이 많아 별일도 아니었다. 이 기회에 타쿠미는 자신의 팀 이름을 짓도록 했다. 새로 들어온 동생 외에 모든 멤버가 D급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무명팀이 있을 수 없었다.
평가로 볼 때 이들이 이곳에서 가장 기술과 실력이 뛰어난 그룹으로 보였다. 타쿠미는 나으시오 같은 이름을 제안했는데 사실 팀원들은 진지하게 모험가가 될 생각은 없고 편리함만을 위해 등록한 것이었다. 순수 전투 능력도 없었다. 만약 전투를 잘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듣자 회장은 자신이 직접 훈련을 맡겠다며 등장했다. 바크 씨는 훈련 실력에 대해 대단한 자신감을 보였고 타쿠미에게 전투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타쿠미는 연이어 쓰러지며 고통을 겪었고 싸우면서 동시에 팀 이름을 생각하라는 압박도 받았다. 밖에서 지켜보던 동생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뼈라도 부러질까봐 두려웠다. 팀 이름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그것은 팀 멤버들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아무렇게나 대충 지을 수 없었다. 맨이 폐하의 친자식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는데 그 이름만 들어도 배가 아플 정도였다. 부바는 연금술사길이 이렇게 험난하다니 한숨만 나왔다고 했다. 훈련 후 맨은 엉망진창이 되어 돌아왔고 소피아는 분노로 불타올랐다. 맨은 팀 이름 문제를 다시 꺼냈고 그때마다 노인이 폭군처럼 그를 괴롭혔다. 이름이 너무 단순해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었다. 엘프인 그녀에게 의견을 묻자 그 노인이 맨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는 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다쿠미가 막았어요. 어차피 연습일 뿐이고 이렇게 많이 배우면 레벨도 기술도 크게 오르니까요. 소피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풀고 이번 일에 동의했죠. 지금 제국에서는 소환된 용사들이 매일 기술을 갈고 닦으며 동료들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는 후퇴를 모르는 태도를 비웃듯 보였어요. 아칸이 물었더니 그는 자신이 용사라고 스스로 인정했어요. 그녀와 야마토도 용사라며 심지어 친구와 놀러 가려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했죠. 그 젊은이는 그 소녀가 노예처럼 걱정하는 걸 보고 예전 소환됐을 때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아칸은 그가 참 안타깝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방에 돌아온 그녀는 계속 성광교회에 대해 조사했어. 그들은 아나스가 만들어낸 인류 우월주의자들이라 다른 종족 위에 군림한다고 해. 그러나 이전에 상인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들은 바에 따르면 교회는 모든 종족이 여신노린의 자식이라 믿는다고 해. 세 사람은 여기에서 소환되었기에 아켄 자신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용사의 힘을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궁금해했어. 공식 명분은 세계 평화였지. 미나는 마법 반지를 완성해 제바에게 바로 건네줬어. 그녀의 주무기는 스테프로 겉은 미디납금으로 감싸 매우 튼튼해. 풍은 모두가 무기를 가진 걸 부러워했어. 타쿠미도 발톱 무기를 꺼내 풍에게 건네며 전투 스타일을 익히게 했지. 미니는 날렵한 전투 스타일을 가졌기에 짧은 무기가 필요했다. 그래야 움직임에 방해받지 않으니까. 가족들은 연습장으로 향했고 타쿠미는 계속 패배를 맛보며 소피아가 화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가 부족한 점들을 지적했다. 방어력은 용이 너무 허술했고 노인은 그 허점을 파고들어 공격할 줄 알았다. 훈련이 끝난 후 하느민에게 새로운 의뢰를 맡겠냐고 제안했다. 완료하면 바로 레벨업도 가능하다고 했다. 미는 소요 시간을 물었는데 롱마와 왕복하는 데 단 4일이면 충분했다. 그는 호위 임무가 사자 이빨 부대와 함께하는 게 더 낫지 않냐고 생각했다. 형은 이미 그들이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라 세자매에게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세자매는 이 소식에 매우 신나서 민도 결국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출발했다. 풍과 사키는 오랜만에 외출이라 기뻐했다. 노인은 상인 길드 측에 요구를 전달하며 그가 호위를 맡아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이번 여행은 주로 우유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었다. 미아는 보통 우유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지역에는 치즈 같은 유제품이 다양하게 있었다. 듣고 나서 그녀는 보충해야 할 점을 깨달았다. 가는 길에 그들은 두 무리의 괴물이 충돌하는 걸 봤고 작은 거미가 친구의 말을 이용해 전부 처치해달라고 부탁했어. 천둥과 파괴로 썩은 것들이 모두 부서졌고 친구는 이 광경을 보며 이제 저 괴물들이 우리 마차를 공격할 용기가 없겠지 라고 생각했지. 새로 도착한 마을에서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맛보았고 그 맛은 타쿠미에게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어. 그는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우유와 치즈를 사야겠다고 다짐했고 저녁에 새로운 재료가 생기자 민도빵을 구워 먹었어.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도 그를 예전 세상이 그리워지게 만들었지. 그래서 쌀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소피아가 사만드 왕국에는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사기 어려운 것 같아. 타쿠미는 밥이 먹고 싶어하는 척하며 소피아에게 물어봤어. 소피아는 고향이 그리운지 물어보니까 그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어. 예전에는 저주에 걸려 새장 속에 새가 탔지만 타쿠미에게 받아들여지면서 마치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얻은 것 같았다고 말했지. 소피아는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어.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마치 꿈을 이루기 위해 날개를 달게 된 것처럼 보였지. 타쿠미는 그들의 팀 이름을 노린의 날개라고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는 민에게 현재의 삶을 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 이름에 동의했고 그렇게 이름을 정하게 됐지. 이틀 후 그들은 호위 임무를 완료하고 돌아왔지만 밤에 들어서자마자 모두가 매복당했어. 새 여자는 독으로 인해 빠르게 제압당했지.
다행히도 폰이 공간 주머니에서 도움을 줘서 즉시 반격하여 그들을 간단히 물리쳤어. 퐁이 공간 주머니에서 공격받았지만 도움을 받아 즉시 반격해 적들을 쉽게 제압했어요. 그는 며칠 전 전투법을 배운 게 다행이라 생각했죠. 모두에게 해독제를 준 후 소피아는 경계를 늦춘 걸 사과했어요. 다행히 그와 퐁은 독의 면역이었어요. 그리고 거미아이는 집 주변에 설치된 함정들이 너무 심각하다고 알렸죠. 이에 민은 엘프를 불러 바크 씨의 지원을 요청했어요. 2명을 붙잡은 후 바크는 민에게 즉시 영주에게 보고하라고 조언했어요. 이번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민은 영주의 자리로 호출되어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어요. 공격한 이들은 신의 위험팀 소속으로 성광교회의 교리를 어기는 자들을 청산하는 임무를 맡았죠. 이들은 극단적인 종파였고 시도니아 제국이 다쿠미를 노리기 위해 보낸 부대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민은 충격받았어요. 처음엔 단순 강도라 생각했거든요. 이 사건의 원인은 민이 개발한 정화 마법으로 오염된 배수관을 빛으로 청소하는 것이었죠. 교회 측 성직자들이 번갈아가며 수행했고 노린 숭배파는 적은 비용만 받지만 반대파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어요. 민은 수입 감소의 방해물로 여겨졌죠. 이사를 권유받았지만 영주는 보톤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판단했어요. 모두가 민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 보호에 힘쓸 거라 했고 이 나라엔 교회 신도들이 많아 필요시 적극 지원받을 수 있었죠. 기사단은 경비를 강화하고 바크는 안전을 책임졌어요. 모험가민은 이렇게 위기에 처했지만 친구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바크는 거절했죠. 민의 팀은 이곳 5강한 부대 중 하나였기에 멈추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소피아도 주인을 몸으로 지키겠다고 맹세했으며 민도 전투훈련을 받았기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자신에게 배우라고 권했죠. 귀가 길에 다쿠미는 성광교회가 자신을 노린다는 생각에 집의 여자들을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웠어요. 전날 밤 거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었거든요. 모험가 협회에서 조직 이름을 정할 때 한 씨는 다쿠미가 여신의 이름도 넣어 멋지다며 칭찬했어요. 동시에 다른 모험가들의 경고도 전했죠. 그의 공격 소식이 널리 퍼져 목숨의 현상금까지 걸렸다고 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도덕을 버릴 자도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민은 마리아와 제바에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공격자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며 자신만 노려서 모두가 위험해진 걸 사과했죠. 소피아와 마리아는 어제 우리가 부주의했기에 앞으로 경계를 더 높이자고 했어요. 필요할 때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기사단은 경계 강화에 힘쓸 것이다. 바크는 자신이 안전을 책임지는 동안 모험가는 위험한 일을 맡는다.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게 맞지만 친구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여기에선 다소 강력한 부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쉬면 길드에 큰 문제가 생긴다. 소피아는 주인을 몸바쳐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이미 전투훈련을 받아 걱정 없다고 했다. 이해 안 되는 건 언제든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고도 했다. 돌아오는 길에 타쿠미는 성광교단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곱씹었다. 자신뿐 아니라 집안의 여자들이 위험에 빠질까 두려웠다. 어젯밤 거의 그들이 목숨을 위협받을 뻔했다. 길드에 도착해 부대 이름을 정할 때 하는 타쿠미가 여신의 이름을 넣은 걸 감탄하며 좋아했다. 동시에 다른 모험가들의 위협도 경고했다. 그가 공격받은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그의 목숨에 큰 현상금이 걸려 있어 조심해야 했다. 돈을 위해 도덕을 버릴 자들도 있으니 말이다. 그날 밤 미아는 이 문제를 마리아와 제바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앞으로 공격자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며 자신이 표적이 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모두가 연루된 점은 미안했다. 소피아와 마리아는 어제 우리 쪽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경계를 높이자고 했다. 품과 수박은 문제가 있지만 기사들이 계속 보호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래서 미아는 요새를 지킬 수 있는 마법 장치를 만들 생각이었다. 출입 허가가 없는 자들을 막는 결계를 설치하려 했다. 라바는 그 제안을 듣고 도움을 약속했다. 문제는 해결된 셈이었다. 모험가 길드 임무 수행 시 소피아는 공격수나 탱커를 추가로 구하라고 조언했다. 바크와 한도 같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세자매는 남자를 팀에 들이는 걸 거부해 인원 선정이 어려워졌다. 소피아는 독립활동하는 모험가도 있지만 즉시 영입하는 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뮬렌 부인에게 좋은 노예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날 밤 모두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다. 기사단이 집 주변을 경계했고 엘프 아가씨도 민이 잠들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는 걸 발견했다. 아침이 되어 그는 마침내 완성된 공식에 만족했다. 초제바가 소피아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하며 자신도 마법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민 역시 이에 동의하며 그녀에게 금속판 위에 마법진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친다. 레바는 이미 익숙해서 능숙하게 작업을 마친다. 완성 후 민도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소피아는 어젯밤 주인님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가 미래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한편 거미아이와 마라이는 효과적인 전투 방법을 연습 중이었다. 커다란 인형이 바로 이 연습 대상이었는데 비교적 안전한 연습용으로 매우 적합했다. 레바가 새삼 깨닫는데
골렘도 연금술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 같았다. 타쿠미가 맞다고 말하지만 컨트롤 코어에 마법진을 새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녀는 만약 골렘을 길들여 전투 최전선의 공격수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 실력으로는 그런 골렘을 직접 만들 수 없다고 한다. 이후 청년은 3개의 금속판에 마법을 걸기 시작한다. 이제 저택 주변에 이 금속판들을 설치하면 결계가 형성될 것이다. 게다가 그는 결계 제작을 통해 새로운 기술도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쩌면 이후에 장면 전환, 제국 측은 신의 위력 부대가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전장에서 자살하지만 모두 쓰러져 그럴 수 없었다. 이 사건으로 그쪽은 공격이 성광교회의 신도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알게 된 듯하다. 그 여자는 아버지에게 지금은 잠시 중단하고 다음 계획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앞서 그들은 유적 내의 마법진을 발견했지만 해독하지 못했다. 단지 활성화되면 무언가를 회복시킨다는 것만 알고 있다. 황제는 의식을 언제 실행할 수 있냐 묻자 그자는 적어도 2달은 마력을 모아야 한다고 대답한다. 한편 타쿠미는 골렘 조종법을 배우고 있지만 마석으로 시도해도 쉽지 않다. 풍소년이 주인에게 왜 골렘이 필요한지 묻자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 답한다. 자신과 몇 명이면 충분하다고. 그 말을 들은 소년은 왜 빨리 골렘을 길들이지 않느냐고 묻는다. 타쿠미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소피아와 상의한다. 소피아는 서쪽 죽음의 숲에서 야생돌 골렘이, 고대 지하 감옥에서는 금속 골렘이 출현한다고 한다. 타쿠미는 지금껏 감옥에 가본 적도 없는데 놀란다. 이 기회에 한 마리를 찾아보려 한다. 소피아는 감옥은 위험하니 전투 병사의 지원이 필수라 말한다. 그 집안 구성원들은 대부분 경량 전투형이라 강력한 괴물 앞에선 무력하다고. 그래서 죽음의 숲 서쪽이 선택되었고 거기서 전투하는 돌 골렘 한 마리를 발견했다. 크기의 소녀들은 흥분하며 이걸 찾은 건 행운이라 여긴다. 아마 유적의 수호자일 것이다. 이 골렘을 쓰러뜨리려면 가슴에 있는 마석을 노려야 한다. 그게 골렘 조종의 핵심이지만 파괴하면 골렘도 죽는다. 타쿠미는 그걸 파괴하고 싶지 않다. 갑자기 골렘이 그들을 발견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소피아는 너무 위험하다며 이 골렘을 포기하고 더 적당한 대상을 찾자고 권한다. 하지만 맨은 이런 도전이야말로 진정한 동료가 되는 길이라 생각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다. 소피아가 뒤따르지만 맨이 끈을 막으며 이 골렘과는 뭔가 연결이 있어 공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동생들은 맨의 용기를 칭찬하지만 사실은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며 웃는다. 타쿠미는 이 골렘이 여신 놀림과 관련된 유적을 지키고 있으며 자신은 그 여신의 사도임을 깨닫는다. 서로를 한참 바라본 후 그는 결국 이 생물을 길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 모습을 본 소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풍은 기뻐했다. 이제 이 생물이 자신의 부하가 될 테니까. 동시에 청년은 새로운 동료에게 타이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신화 속 거인을 뜻하는 이름이었다. 이 생물은 매우 영리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의 명령에 따라 다재다능한 몸을 만들 수 있었다. 단 몸집이 너무 커서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작게 변해 모두와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풍은 주인에게 타이탄과 대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인은 승낙했지만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다. 장면은 훈련을 마친 용사들 쪽으로 넘어갔다. 2명이 모든 검객을 쓰러뜨리고 훈련을 마친 후 그들은 여자를 만나러 갔고 이 모습을 본 아카는 불만을 터뜨렸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욕을 하며 다른 곳으로 떠났다. 다음 날 다쿠미의 상상력은 멀리 날아갔다. 그는 타이탄에게 멋진 갑옷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무엇보다 합체 기능이 필수였다. 설계도를 완성한 그는 현재 상황을 3명의 소녀에게 설명했다. 그들은 적들의 표적이 되었기에 그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계약을 파기하고 모두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했다. 이곳을 떠나면 더 이상 목표가 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소피아는 이에 대해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냐고 물었다. 타쿠미는 공격을 받은 후 너무나도 두려워서 모두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었다고 답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새 소녀는 동의하지 않았다. 풍과 수박은 마수로서 주인과 함께 남아야 했고 타이탄도 있었기에 그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 사람이 안전한 곳에서 살기를 원했으며 그들에게 줄거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다. 소피아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었고 마리아는 도전하겠다고 나섰다.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자신을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타쿠미가 항상 그들을 우선시하는 이유를 물으며 모두가 행복할 때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왜 바보 같은 행동인지 물었다. 이 말에 모두 눈물이 나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에게는 소중한 존재들이기에 이룰 수 없었다. 마리아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요청했고 그들은 바로 노린의 날개였으며 집에서 누군가 빠지면 더 이상 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피아도 그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했지만 타쿠미가 방금 한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이해해주길 바랐다. 이 말을 듣고 민도 깨달아 사과하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자신 같은 미숙한 자와 함께 싸울 수 있을지 다시 물어보았다. 이 말에 모두가 찬성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고 죽을 것이고
절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날 타이탄의 새로운 갑옷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고렘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릴 수 있었다. 게다가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이 새로운 몸은 아담한틴과 미린 합금으로 만들어져 매우 튼튼하며 무기는 방패와 중량망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거대한 타이탄의 버전이었다. 그는 즉시 내부로 들어가 합체하려 했고 타쿠미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여신 친구는 이 장면을 보고 어이없어 했다. 그녀의 부하가 타이탄의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간섭할 수 없기에 노리는 타쿠미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다. 아나스는 성스러운 교회의 신앙으로 태어난 존재로 위험한 것은 그녀가 악령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제국이 곧 전투를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장면은 보스턴 근처의 버려진 마을로 전환되었다. 이곳에서는 대규모 이주가 진행 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이곳은 더 이상 그들을 부양할 수 없었다. 그래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모두를 매우 걱정하게 만들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다. 이전에 귀족들 때문에 마을의 경제가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떠나야만 했다. 그들은 돈이 많고 부유하기에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는 앞으로 귀족을 믿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불쌍한 주민들은 영주에게 수용되었고 모두가 그들을 공경에 빠뜨린 귀족들을 원망했다. 지금은 분노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이다. 1000명이 넘는 인구를 수용할 땅이 필요했지만 영주는 적합한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괴물들이 너무 많이 출몰해 개발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괴물이 너무 많이 나타나 발전이 어려웠기에 그들은 다쿠미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주인은 던전을 정복하러 간다고 알렸다. 팀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자 이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도시 근처 위험도 A급 던전을 선택했다. 그 안은 이상한 공간이었다. 땅속 깊은 곳인데도 하늘과 숲이 있었다. 괴물이 많고 강했지만 모두의 전투력 덕분에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다. 풍해의 몬스터 감지 능력 덕분에 괴물이 접근하기 전에 모두가 대비할 수 있었다. 타이탄은 괴물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맡았다. 대형 괴물과 싸우며 그들은 여러 층의 보스들을 연속으로 물리쳤다. 보상은 많은 보물이었다. 단 하루 만에 가장 깊은 층에 도달했다. 계속 진행하면 최종 보스의 방에 도착할 거라 예상했기에 모두가 흥분했다. 소피아는 아무 피해 없이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해요 라고 감탄했다. 그러나 주인이 함정을 밟자 큰 바위가 나타났다. 다쿠미는 당황해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외쳤다. 결국 모두가 아래로 떨어졌다. 풍은 주인에게 왜 타이탄이 바위를 막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는 너무 놀라서 잊었다고 답했다. 타이탄은 명령만 따를 뿐이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떨어졌기에 이 길로 가야 했다. 결국 보스방에 도착했는데 보스는 거대한 몸집이었다. 마리아와 제바는 깜짝 놀랐다. 엘프인 그녀는 이 생물이 S급이라며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다쿠미는 타이탄 갑옷을 챙기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전투가 시작되었고 땅의 용꼬리가 매우 성가셨다. 팀은 공격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주인은 풍과 타이탄에게 보스의 다리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골렘의 체력과 끈적한 거미줄 덕분에 그들은 임무를 완수했다. 소피아는 기회를 포착해 달려가 꼬리를 찔렀다. 다른 이들은 멀리서 마법을 퍼부어 용을 괴롭혔다. 주인은 타이탄에게 필살기를 사용하라 했지만 보스를 쓰러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용이 불을 뿜어 타이탄을 밀어냈다. 엘프인 그녀가 약점이 배부분임을 알려주자 다쿠미는 가방에서 샤키를 꺼내 전투에 참여시켰다. 샤키가 강력한 일격을 보스에게 날렸다. 다쿠미는 용이 불을 뿜으려 할 때 전기 속성을 검에 담아 던졌다. 보스는 폭발했고 아이템과 용의 비늘이 떨어졌다. 던전을 정복한 후 타이탄은 약간 성장했고 용의 재료를 얻었다. 다쿠미는 무언가를 만들 생각을 했다. 던전에서 돌아온 후 주인은 영주를 찾아갔다. 그는 남쪽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다고 말했다. 그곳에는 매우 많은 몬스터가 있어 이웃 나라들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다. 과거 침략이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했다. 아직 미개척 광산이 많아 다쿠미는 관심을 보였다. 영주는 그곳에 마을 건설을 부탁했다. 영주는 주인이 짧은 시간에 보마을에 성벽을 세운 것을 들었기에 이 일도 맡겼다. 다행히 그 지역에는 강과 샘이 있어 생활하기에 적합했다. 주인은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부탁받아 미안해했지만 수천 명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 어쩔 수 없었다. 소피아는 불만을 표했지만 다쿠미는 설명을 듣고 싶어 했다. 알고 보니 부패한 귀족들이 인근 마을 발전을 막아 주민들이 노숙자가 되어갈 곳이 없었다. 영주는 그들에게 피난처를 빨리 마련해주고 싶었다. 주인은 이 일이 좋은 일이라 바로 동의했다. 자신도 과거보 마을에서 도움받았기에 이번에 은혜를 갚고 싶었다. 지정된 지역에 도착하자 다쿠미는 능력으로 집을 짓고 길을 내는 일을 분배했다. 튼튼한 성벽이 세워졌고 깊은 해자가 파여 몬스터가 접근하기 어려웠다. 듀바가 도와줘 일이 수월해졌다. 나머지는 몬스터 사냥과 나무 채집을 맡아 집을 지었다. 며칠 만에 모든 것이 안정됐다. 다쿠미는 소피아에게 도시로 돌아가 주민들을 데려오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주인과 함께 곧 영주를 만나보고 했다.
영주는 10일도 안 되어 난민들의 생활이 보장된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호위대가 주민들을 세터전으로 안내했다. 처음에는 미개척지라 모두 걱정했다. 결국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처럼 부패한 귀족이 또 뒤통수를 치는 건 아닐까? 언제쯤 평화가 올까? 모두 속으로 불안해했다. 아름다운 이동 경로가 완성되고 견고한 성벽이 차례차례 세워진다. 외부에는 깊은 해자가 파여 괴물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다행히 두바의 도움이 있어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괴물을 사냥하고 집을 짓기 위한 목재를 벌목했다. 덕분에 며칠 만에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았다. 타쿠미는 소피아에게 도시로 돌아가 주민들의 이주를 요청하도록 부탁한다. 소피아는 수박의 안내로 빨리 영주를 만나 소식을 전한다. 영주는 불과 열흘도 안 된 기간에 난민들의 생활이 안정된 것을 보고 크게 놀란다. 잠시 후 호위대가 주민들을 새 거처로 안내한다. 처음에는 미개척지라는 사실에 모두가 걱정하며 자신들이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었다. 더구나 개발이 한 귀족이 보내는 사람에 의해 주도된다고 하여 그가 악한 귀족일까 두려워졌다. 이대로라면 과거의 비참한 삶이 반복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언제 평화가 올지 자문했다. 외부 호위병들은 현장에 도착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을이 아닌 도시의 기준을 갖춘 견고한 성이었다. 타쿠미는 모두를 환영하며 새 땅에 온 것을 축하한다. 그는 농장을 준비 중이라 주민들이 곧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병사는 궁금해하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도시 전체를 세웠는지 묻는다. 또한 성도 있었다며 놀란다. 매는 그곳은 관리 업무를 맡는 이들을 위한 곳이라 설명하며 병사들도 거기 머물며 치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난민들은 새 집으로 옮겨졌고 이곳에서 살게 된 것을 아직도 믿지 못했다. 그중 만이라는 여자는 가족을 모두 잃어 매우 외로웠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자 남편이 죽었고 혼자 농사짓는 게 힘들다고 했다. 이에 엘프 소피아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줄 것을 제안한다. 소피아는 이 마을을 세운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마니는 요리를 할 줄 알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지 기대가 모아졌다. 곧 두 사람은 마니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타쿠미는 그녀를 고용해 마리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어. 급여와 지원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지. 하지만 마니의 머릿속엔 늘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어. 귀족들을 믿을 수 없다는 말과 너희 조상들은 힘든 노동 끝에 병들었다는 이야기. 그녀는 타쿠미도 그런 사람일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초대 제안을 거절했지. 다시 절망에 빠질 바엔 차라리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 마니는 솔직히 아직 그를 믿지 못한다고 말했어. 이렇게 갑자기 좋은 집을 받는다면 뭔가 대가가 있을 거라고 의심했거든. 타쿠미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 강요하지 않았어. 신뢰가 생길 때까지 제안을 미루기로 했지. 마니는 자신이 무례한 말을 했을까봐 타쿠미가 쫓아낼까 두려워서 스스로 그곳을 떠나기로 했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말이지. 하지만 그녀도 깨달았어. 타쿠미는 이전 귀족들과 다르다는 걸. 단지 남편의 죽음에 분노를 쏟았을 뿐이었어. 마니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가자 괴물이 나타나 그녀를 노렸고 두려움에 떨었지. 한편 타쿠미는 방금 전에 말을 곱씹고 있었어. 벽을 수비하는 팀이 와서 사람들의 안전을 도우라고 명령했지. 그는 곧장 봉쇄작전을 지시했고 괴물들이 마을 성벽을 넘지 못하도록 했어.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나가서 모두를 처치하겠다고 했어. 그때 마니가 달려왔지만 다리 위가 막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마을 안에서는 누군가 밖에 나갔다는 소문이 나왔고 타쿠미는 아무도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어. 그래서 타이탄에게 밖으로 나가 수색을 부탁했지. 그런데 악마 늑대무리가 다가오고 있었고 마니는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느꼈어.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쿠미가 나서서 그녀를 지키며 두 마리 늑대를 쓰러뜨렸지. 마니가 뒤에 더 많은 늑대들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타쿠미는 괜찮다며 자신감을 보였어. 곧 소피아 일행이 돌아와 모든 괴물을 처리했다고 알렸지. 그들은 너무 약해서 한 방에 끝냈다고 했어. 타쿠미는 자신의 팀이 강하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어. 하지만 그의 손에 상처가 있었고 마니가 그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 이번 일을 겪으며 마니는 타쿠미가 자신이 생각했던 귀족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위해 몸을 던지는 용감한 청년이었거든. 그는 아무 계산도 하지 않았지. 그녀는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 마을 사람들을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것이 바로 타쿠미가 이곳을 만든 이유였어. 마니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지. 타쿠미가 넓은 마음과 따뜻한 심성을 가진 사람임을 알기에 조금 늦었지만 자발적으로 일하겠다고 나섰을 때 나는 당연히 그를 받아들였다. 이 소식에 집안에 있는 여자아이들은 새로운 구성원이 생겼다며 기뻐했다. 한편 국경 지역에 갑자기 나타난 한 도시의 소식이 제국에 전해졌고 그들은 이 사건이 그 알케미스트와 관련된 일이라 여기며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황제는 분노했고 그에 따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다. 곧 이 대륙은 시도니아 제국의 영토가 될 것이라 알렸다. 아버지는 용사들이 소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에 차올랐다. 그리하여 거대한 힘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님을 알렸다.
한편 타쿠미 일행은 이 힘을 감지하며 자신들의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났음을 깨달았다.